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결혼 전에 작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어요. 아내 미영이와는 같은 회사 동료였죠. 미영이는 디자이너였고 저보다 2살 어렸어요.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했죠.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함께 꾸며가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결혼 1년 만에 딸 지은이가, 2년 후에는 아들 상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완벽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저는 독립을 결심했어요. 1인 기업을 차려서 카피라이팅과 콘텐츠 기획 일을 시작했어요. 아내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자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다시 일을 시작했죠.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지은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상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둘 다 제법 철이 든 나이였죠.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2023년 3월 15일이었어요.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술 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였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머리도 멍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왼쪽 다리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 왼쪽 다리가 차에 심하게 끼이면서 완전히 으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뼈는 물론이고 혈관, 신경, 근육이 모두 파괴되어서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대로 두면 감염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응급 절단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었다고, 그 정도 손상이면 절단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계속 울면서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했지만 저는 절망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게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집안을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개조해 놨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연습을 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죠. 일도 문제였어요.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줄어들었어요.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고 의료비는 계속 나가고 경제적 부담이 엄청났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죠. 처음 몇 달은 아내도 정말 잘해줬어요. 제가 우울해하면 위로해주고 재활치료도 함께 다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사고 난 지 8개월쯤 됐을 때부터 아내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친구들과 만났다. 일 때문에 늦었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눈치챘나 봐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핸드폰을 너무 자주 보고 전화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는데 화면에 자기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라는 메시지가 떴죠.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켜본 후에 확신이 섰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아내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둘이 스킨십을 하며 찍은 사진들과 그 후배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십 개가 있었거든요.
저에 대한 험담도 있었고 언제 이혼할 거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메시지였어요. 장애인이랑 계속 살 수는 없다. 빨리 정리하고 나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너무 슬퍼졌죠. 19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아이 둘의 엄마가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며칠 더 지켜보니까 아내는 전혀 그 관계를 끝낼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아예 밤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장모님이라면 아내를 설득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으니까요. 어느 주말 장모님이 집에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놀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아내와 그 남자가 같이 찍은 사진,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들을 보여드렸어요. 장모님은 잠시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장모님, 미영이를 좀 타일러 주세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런데 장모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네 현실을 좀 직시하게. 네. 나 같아도 자네랑 살 바에는 바람피겠네. 그 순간 정말 머리를 쇠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자네도 생각해봐. 지금 자네가 이렇게 된 마당에 미영이가 눈 안 돌아가게 생겼나?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전혀 없었죠. 현실을 직시하고 이혼 도장 찍어주게.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야.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던 장모님이 제가 다리를 잃고 나서는 좀 변한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장모님,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네 욕심이지. 미영이도 여자인데 평생 장애인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장모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혼하라고 설득하셨어요.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는 게 좋겠다고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내의 배신, 장모님의 냉정함.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제가 사고 난 지 4개월 후부터였다고 했어요. 제가 재활치료 받느라 고생할 때부터였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자신도 여자라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아이들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 되었어요. 아내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와도 저와는 말도 안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그냥 엄마랑 이혼해. 나랑 상현이는 아빠 편이야. 아빠가 이혼하면 우린 아빠랑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벗어나 아빠. 이런 분위기에서 사는 게 우린 더 지옥 같아. 아빠가 우릴 좀 구해줘. 지은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는 제 힘든 것만 생각했는데 아이들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현이도 말했어요. 아빠는 다리가 없어도 자신들의 아빠라고 엄마가 아빠를 나쁘게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내와 그 남자의 불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변호사도 만났어요. 다행히 증거가 확실해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 유리할 거라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 양육권은 확실히 제가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2주 후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빨리 하자고 하더라고요.
단 아이들은 제가 키운다고 했더니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아내도 빨리 끝내고 싶어 했거든요. 이혼 당일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19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내는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지은이에게 어떻게 아빠를 선택할 수 있냐고, 너희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하냐고 하더라고요. 배신은 엄마가 한 게 배신이지. 앞으로 나랑 상현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난 평생 엄마 원망할 거니까. 지은이의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해야 했죠.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워낙 철들어서 많이 도와줬어요.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카피라이터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다리가 불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창작 활동에 집중했죠. 처음에는 단편 소설부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었죠.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독자들이 제 글에 공감해 주더라고요. 1년 정도 연재하다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소설을 책으로 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첫 번째 소설집이 출간됐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서점에서 제 책을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죠. 아이들도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책이 꽤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몇몇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죠. 두 번째 소설도 곧 출간됐고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확실히 나아졌어요. 소설 수입이 예전보다 나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제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리를 잃었을 때는 정말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강해진 기분이었어요. 아이들도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지은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친구들에게 제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현이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제법 의젓해졌어요. 가끔 제 어머니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아내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준혁이라는 남자와는 헤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설득하는 건 네 몫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지은이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상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 있더라고요. 며칠 후에 아내가 또 전화했어요. 아이들이 안 만나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요즘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작가로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다면서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합칠 수는 없느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 하다니.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후로도 아내는 몇 번 더 연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어느 날은 아내가 직접 집 앞까지 와서 아이들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아내를 보고 한마디 했어요. 바람을 필 거면 적어도 자식 눈에 띄지는 말았어야지. 엄마가 그 남자랑 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용서하길 바라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 다신 찾아오지 마. 저는 지은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지은이는 아내가 바람피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크게 상처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지은이에게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고 많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지은이는 자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빠가 알면 아빠 무너질까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철이 너무 빨리 든 딸이 안쓰러워서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비록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 제 자신의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요. 아이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제가 다리를 잃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아내와 장모님의 배신도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에게 자유를 준 거였어요. 그들의 편견과 얕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장모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과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준 말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할 때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제가 어려워지자 등을 돌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독자분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 소설을 읽고 용기를 얻어서 자신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수라는 게 꼭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더 잘 살아서 보여주는 것도 복수가 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인 것 같아요. 그들이 버린 저를 증명해 보이는 거요. 장애인이랑은 살 수 없다고 했던 장모님의 말씀,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더 잘 살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복수이고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거든요. 다리 하나 없는 것쯤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걸,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